우주의 끝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심우주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승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던 천문학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우주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 모든 방정식, 모든 확신이 단 몇 장의 이미지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리 우주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시간은 수천 년에 달한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별의 움직임을 점토판에 새기던 시절부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던 순간,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중력의 법칙을 깨달은 순간,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순간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왔다고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다. 빅뱅 이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일반 성대섬 이론,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현대 우주론이 세워져 있었고 우리는 그 구조물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그 기둥 하나를 흔들어 버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임스 웹은 우리가 그 기둥이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지구를 떠났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랫동안 개발된 과학 장비였다. 개발 기간만 25년, 투입된 비용은 100억 달러를 넘었다.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평생을 바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로 날아올라 라그랑주 포인트 2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숨을 죽이고 첫 번째 이미지를 기다렸다. 2022년 7월 12일 나사는 제임스 웹의 첫 번째 컬러 이미지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이의 우주였다. SMACS 0723이라는 은하단이 찍힌 그 이미지 속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무려 130억 년 전의 빛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정말로 놀란 것은 이미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그 이미지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 즉 렌-CDM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말한다.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하면서 식어갔고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기까지는 수억 년이 걸렸다. 초기 우주의 별들은 지금의 별들과 달랐을 것이다. 금속 원소가 거의 없는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별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은하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였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찍은 초기 우주의 사진에는 그런 은하들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이미 완전히 발달한 성숙한 은하들이 있었다. 빅뱅 이후 불과 3억 년에서 5억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은하들이 마치 수십억 년 된 은하처럼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었다.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은하의 형태는 우리 은하수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다. 장비가 아직 완벽하게 보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반복해서 확인되었고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은하들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빠르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때 한 연구팀이 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들이 발견한 은하들 중 일부는 우리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고. 잠깐 생각해보자. 138억 년 된 우주 속에서 140억 년 이상 된 은하를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주보다 오래된 천체가 우주 속에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우주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이 있었다. 가장 무서운 가능성.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우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 생각은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물리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혁명적인 발견들은 항상 가장 터무니없어 보이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 물질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것,
이것들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들이었다. 하지만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력이 공감의 공률이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아름다웠다. 단 하나의 방정식이 우주의 구조 전체를 기술했다. 물질이 공간을 휘게 만들고 휘어진 공간이 물질의 운동을 결정한다. 이 단순하고 우아한 원리가 100년 이상 수많은 실험과 관측을 통해 검증되었다. GPS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 중력파가 발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임스 웹의 발견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기반으로 세워진 빅뱅 우주론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의문은 하나의 특별한 문제로 모아졌다. 바로 허블 상수 문제, 즉 허블 텐션이라고 불리는 위기였다. 허블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에드윈 허블이 1929년에 처음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팽창 속도를 측정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점점 더 정밀한 방법으로 이 값을 측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주의 초기 상태를 기반으로 계산한 허블 상수와 현재 우주의 천체들을 직접 관측해서 측정한 허블 상수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그것도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측정 오류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랐다.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해서 계산한 허블 상수는 초당 메가파섹당 약 67km였다. 하지만 세페이드 병건성과 초신성을 이용해서 직접 측정한 허블 상수는 초당 메가파섹당 약 73km였다. 이 6km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차이는 단순한 측정 오류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더 정밀한 관측을 수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제임스 웹은 이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2023년 초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제임스 웹이 세페이드 병관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했고 그 결과 허블 텐션이 실제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측정 오류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문제는 실제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반드시 물리학에 있어야 했다.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에.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 왜냐하면 허블 텐션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우주. 이 단어는 오랫동안 과학소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물리학자들의 논문에 진지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상 현상들이 바로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 우주가 거품 우주라면, 즉 더 큰 무언가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품이라면 그 경계에서 다른 거품 우주와 충돌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흔적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즉 우주 배경 방사선의 온도가 방향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현상은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소위 콜드 스팟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주변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보이는 이 거대한 영역은 표준 우주론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콜드 스팟이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우주가 형성되던 초기에 인접한 다른 거품 우주가 우리 우주를 스치듯 지나갔고 그 접촉이 우주 배경 복사에 흔적을 남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가져온 새로운 데이터들은 이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검증된 이론이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규모와 에너지 범위 내에서 검증되었다. 우주론적 규모에서, 즉 수백억 광년의 규모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이 그 규모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문제는 은하의 형성 속도다.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기반으로 계산한 은하 형성 속도는 제임스 웹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느리다. 초기 우주에서 이렇게 빠르게 질량이 집중되고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현재의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우리가 암흑물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 중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작동한다. 암흑물질 문제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이야기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약 85%가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암흑물질이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은하의 회전 속도,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 우주 대규모 구조 등 수많은 간접 증거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실험이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의 관측은 우리의 암흑물질 모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기 우주에서 관측된 은하들의 분포와 구조는 현재의 암흑물질 시뮬레이션이 예측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씨앗이 되어 은하가 형성된다는 이론적 모형은 초기 우주의 실제 관측 결과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블 텐션, 초기 은하의 조기 형성, 암흑물질 모형의 불일치. 이것들은 서로 독립적인 문제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우주론의 기반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들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이론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찾는 방향이다. 기존 이론을 수정하는 방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초기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다. 현재 우주론에서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에너지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에도 암흑에너지와 유사한 무언가가 우주를 추가로 팽창시켰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초기 암흑에너지 모형이다. 이 모형은 허블 텐션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또 다른 접근은 먼드, 즉 수정 뉴턴 역학이다. 이것은 소규모에서는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중력 법칙이 적용되지만 아주 약한 중력 환경에서는 중력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론이다. 먼드는 암흑물질 없이도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하단 규모에서의 관측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찾는 방향에서는 양자 중력 이론이 등장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끈이론, 루프 양자중력, 인과집합 이론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발견들이 이 연구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홀로그래픽 우주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우주는 사실 2차원 표면의 암호화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 마치 홀로그램이 2차원 필름의 3차원 이미지를 담고 있듯이. 이것은 완전히 검증된 이론이 아니지만 블랙홀 물리학에서 얻은 단서들은 이 방향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면 다른 우주의 흔적이 그 홀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두 장의 사진이 같은 필름에 이중 노출로 찍혔을 때처럼.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물리학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다. 제임스 웹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적외선 관측을 통해 우주의 먼지와 가스를 뚫고 볼 수 있으며 우주 팽창으로 인해 적색 편이된 먼 은하들의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들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후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우주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표준 모형과의 불일치는 더 커지고 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중요한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을 이용해 빅뱅 이후 불과 5억 년에서 7억 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6개의 거대 은하를 발견했다. 이 은하들은 우리 은하수와 맞먹거나 더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이 정도 크기의 은하가 그토록 일찍 형성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아비 로에브 교수는 이 발견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과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대 은하들이 표준 우주론과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우주론 모형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이 발견들이 혁명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그 신중함은 과학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과학은 단 하나의 관측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독립적인 여러 연구팀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확립된 과학적 사실이 된다. 하지만 그 신중한 과학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 바로 그 알 수 없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큰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주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우주의 가속 팽창 문제다. 1995년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입했다가 나중에 나의 최대 실수라고 불렀던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의 후보 중 하나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예측하는 진공에너지의 값과 실제로 관측된 암흑에너지의 값 사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이론적 예측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 암흑에너지 문제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적색 편의에서 관측된 초신성들의 밝기를 분석하면 우주의 팽창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훨씬 먼 거리의 초신성들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된 시대의 팽창 역사를 알 수 있다. 초기 결과들은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주상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에 다크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 즉 DESI 실험에서 발표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약 600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를 분석한 이 연구는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우주의 역사도 다시 써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관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 자체에 대한 이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수 있다. 자, 이제 더 깊은 토끼굴로 들어가 보자. 다중우주 이론으로. 다중우주 이론은 크게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우리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것이다. 만약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공간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 심지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다. 유한한 상태를 가진 물질이 무한한 공간에 분포한다면 반드시 같은 배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종류는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다. 빅빅뱅 이후 초기 우주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이 팽창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어딘가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팽창이 국소적으로 멈추는 곳마다 우리 우주와 같은 거품 우주가 탄생한다. 이 거품 우주들은 각각 다른 물리법칙과 상수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종류는 양자 다중우주, 즉 에버렛의 많은 세계 해석이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측이 일어날 때 하나의 상태가 선택된다고 본다. 하지만 에버렛의 해석에서는 관측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분기한다.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별도의 세계가 탄생한다. 네 번째 종류는 수학적 다중우주다. 막스 테그마크가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든 구조는 물리적 현실로 존재한다. 우리 우주는 수많은 가능한 수학적 구조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중에서 관측 가능한 증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발견하고 있는 이상 현상들 중 일부는 이 시나리오와 연결될 수 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초기에 인접한 거품 우주와 충돌했다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 충돌이 일어난 방향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은하들의 분포에 비등반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극적인 것은 충돌 지점에서 새로운 물리법칙이 작동하거나 기본 상수들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제임스 웹이 찾고 있는 것 중 하나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다양한 방향을 관측하면서 물리 상수들의 값이 방향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 있다. 초기 결과들은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우리 우주가 진정으로 다른 우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중우주 이론이 과학적으로 유효하려면 그것이 관측 가능한 예측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중우주 이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다. 그러나 이 비판에도 반론이 있다. 다중우주 이론이 완전히 검증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측하는 특정 결과들,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사의 특정 패턴이나 물리상수의 방향 의존성은 원칙적으로 관측 가능하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바로 그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다.
과학의 역사는 한때 형이상학으로 여겨졌던 것이 관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물리학이 된 사례들로 가득하다. 원자의 존재는 20세기 초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형이상학적 가정이라고 생각했다. 블랙홀은 수십 년 동안 수학적 허구로 여겨졌다. 중력파는 너무 작아서 절대 검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관측되었다. 다중우주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가 제임스 웹이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으로 넘어가 보자. 바로 우주론적 원리의 위기다. 우주론적 원리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다. 그것은 충분히 큰 규모에서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하다는 것이다. 즉, 우주의 어느 방향을 봐도 어느 위치에서 봐도 우주는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가정이다. 우주가 균질하지 않다면 방정식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우주 전체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의 관측들은 이 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주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구조들이 있다. 우주 필라멘트, 우주벽, 초은하단 등 수억 광년에서 수십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 구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구조들은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균질해야 한다는 이론적 예측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헤르쿨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는 구조다. 이것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우주 구조로 무려 100억 광년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이런 크기의 구조는 존재할 수 없다. 우주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정도 크기의 구조가 형성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웹은 이러한 대규모 구조들을 더 정밀하게 관측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우주에서도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구조들을 발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론적 원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약 우주론적 원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도출된 표준 우주론의 해석 전체가 의문에 처한다. 그것은 단순히 세부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전체 프레임워크의 교체를 의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세계 어딘가의 외딴 과학자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임스 웹의 발견들은 세계 최고의 천문학 저널에 발표되고 수백 명의 독립적인 과학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허블 텐션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류 우주론의 핵심 미해결 문제로 인정받고 있다. 초기 은하의 조기 형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과학이다. 불확실하고 논쟁적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다. 답이 나오기 직전 모든 것이 의문 속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들을 살펴보자.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에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을 이용해 관측한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별 형성 효율의 문제라고 부른다. 표준 우주론에서는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 효율이 낮아야 한다. 은하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에는 가스가 뭉쳐 별이 되는 과정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초기 별들이 발생시키는 강렬한 복사 에너지가 주변 가스를 날려버려 별 형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은 이 예측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은하들은 가용한 가스의 상당 부분을 별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효율이 이론적 최대치에 가까웠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을 가속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한 가지 제안은 초기 우주에 더 많은 암흑물질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암흑물질이 은하 형성의 씨앗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암흑물질이 있었다면 더 빠른 별 형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암흑물질 분포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제안은 초기 우주의 물리 조건이 지금과 달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력 상수가 초기 우주에서 지금보다 약간 달랐을 수 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중력 상수는 진정한 상수, 즉 시간과 공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값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력 상수가 변한다면 우리의 우주론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주의 나이, 팽창 역사, 구조 형성의 모든 계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무 급진적인 가정처럼 들린다면 역사를 돌아보라. 한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다. 한때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실험적으로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험은 에테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탄생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우리에게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임스 웹이 가져온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초기 우주의 블랙홀에 관한 것이다. 블랙홀은 물질이 한 점으로 집중되어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했고 이후 수십 년간의 관측이 그 존재를 확인했다. 2019년에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를 최초로 촬영했다. 그런데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블랙홀이 있다. 이 거대 블랙홀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표준 모형에서는 작은 별 질량의 블랙홀들이 합병과 물질 흡수를 통해 수십억 년에 걸쳐 거대 질량 블랙홀로 성장했다고 본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그런데 제임스 웹은 우주 초기에 이미 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빅뱅 이후 불과 6억 년 후에 이미 태양 질량의 수억 배나 되는 블랙홀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초기 우주에 블랙홀이 직접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즉, 별이 될 가스구름이 별을 형성하는 대신 바로 블랙홀로 분개했을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모르는 빠른 성장 메커니즘이 있었다. 셋째, 빅뱅 당시 또는 직후에 이미 블랙홀들이 형성되었다. 이것을 원시 블랙홀이라고 한다. 원시 블랙홀은 특히 흥미롭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암흑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원시 블랙홀의 형성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특수한 물리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은하의 조기 형성, 거대 블랙홀의 조기 형성, 허블 텐션, 암흑물질의 본질.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더 깊은 수수께끼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은 어쩌면 우리 우주 너머에 있을 수 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우리가 정말로 다른 우주를 알 수 있을까? 우리 우주의 경계 너머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빛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 너머는 영원히 우리의 관측 범위 밖에 있다. 하지만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간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우주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 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특정 패턴, 물리 상수의 방향 의존성,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 우주의 구조 등이 그것이다. 제임스 웹은 바로 이 간접 증거들을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발견들이 과학계에 미치는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우주론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우주론은 이른바 황금 시대를 맞이했다. WMAP와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가 수백만 개의 은하를 관측했다. 이 데이터들은 표준 우주론, 즉 렌 CDM 모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우리가 우주의 기본 매개 변수들을 퍼센트 수준의 정밀도로 알고 있다고 자랑했다. 우주의 나이, 구성, 팽창 역사, 이 모든 것이 정밀하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심지어 기초 우주론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자신감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방식이 더욱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기존 이론과의 불일치가 더 좋은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측정 오류로 인한 이상 현상은 더 정밀한 측정을 하면 사라진다. 하지만 허블 텐션은 더 정밀한 측정을 할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다. 초기 은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제임스 웹의 더 선명한 이미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측정 오류로 치부되었다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마침내 혁명적인 새 이론이 등장한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이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쳐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우리는 지금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아인슈타인을, 또는 어쩌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급진적인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넘어가 보자. 양자역학과 중력의 통합 문제다. 현대 물리학에는 두 개의 위대한 이론이 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과 공간, 시간을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으로 원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기술한다. 이 두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 놀랍도록 정확하다. 하지만 두 이론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아인슈타인을, 또는 어쩌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급진적인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넘어가 보자. 양자역학과 중력의 통합 문제다. 현대 물리학에는 두 개의 위대한 이론이 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과 공간, 시간을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으로 원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기술한다. 이 두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 놀랍도록 정확하다. 하지만 두 이론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시공간을 다룬다. 양자역학은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세계를 다룬다.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한대라는 결과를 내놓거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두 이론이 가장 명백하게 충돌하는 곳이 바로 블랙홀의 중심과 빅뱅의 순간이다. 블랙홀의 중심, 즉 특이점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고 시공간 공률이 무한대가 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 물리법칙이 무한대를 결과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 법칙이 그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빅뱅의 순간에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무한히 작은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임스 웹이 초기 우주의 극단적인 조건을 관측함으로써 어쩌면 양자 중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에너지 밀도가 극도로 높았고 양자 중력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 효과의 흔적이 오늘날의 우주 구조에 남아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이론가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양자 중력 효과가 원시 중력파와 특정 패턴의 밀도 요동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패턴은 우주 배경 복사의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제임스 웹은 이 흔적을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만약 이 예측들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양자 중력 이론의 첫 번째 관측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발견과 혼란의 경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항상 가장 흥미로운 곳이다. 이제 잠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자. 제임스 웹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단순히 우주론적 모형의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 우주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필연적인가, 아니면 얼마나 우연적인가. 인류 원리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이 특정한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우주만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지금과 조금만 달랐다면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특정한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가 생명이 가능한 우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 원리는 다중우주와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 만약 모든 가능한 물리상수의 조합을 가진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가능한 상수를 가진 우주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특별하거나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불만족스럽다. 그것은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 특정한 상수값인가? 왜 아주 조금만 다른 값은 아닌가? 인류 원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진정한 과학 이론은 예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은 19세기 말의 물리학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고전역학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이상 현상들이 있었다. 흑체 복사, 광전 효과, 에테르의 부재. 이 이상 현상들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작은 문제들이 결국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두 개의 혁명을 낳았다. 오늘날의 이상 현상들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허블 텐션, 초기 은하의 조기 형성, 암흑물질의 미스터리. 이것들이 다음 물리학 혁명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다음 혁명이 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힌트가 있다. 첫째, 다음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물리학의 성배였다.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같은 이론들이 이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관측적 확인을 받지 못했다. 둘째, 다음 이론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들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미지의 존재들이다. 우리 우주의 대부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우주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준다. 셋째, 다음 이론은 허블 텐션을 해결해야 한다. 우주의 팽창 속도에 관한 두 가지 측정값의 불일치는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넷째, 다음 이론은 초기 우주에서 왜 이렇게 빠르게 복잡한 구조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보내는 데이터들은 그 이론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물리학으로 들어가 보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의 핵심 통찰은 중력이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이라는 것이다.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리고 물체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가장 직선에 가까운 경로, 즉 측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 측지선을 따르는 운동이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인슈타인장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은 시공간의 공률과 그 공간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을 연결한다.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한다. 이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할 때 우주론적 원리,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하다 사를 가정하면 프리드만 방정식이 보출된다. 프리드만 방정식은 우주의 팽창 역사를 기술한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우주의 나이, 팽창 속도, 구성이 결정된다. 문제는 이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항이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우주가 정적이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 항을 도입했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삭제했다. 그 후 1998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자 우주 상수가 다시 도입되었다. 그것이 암흑 에너지의 수학적 표현이다. 하지만 우주 상수의 값은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양자당론에서 진공 에너지는 우주 상수와 동일시될 수 있는데 계산된 값과 관측된 값 사이에 10의 120제곱이라는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이론적 예측이다.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초대칭성, 추가 차원, 엔트로픽 선택 등.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암흑 에너지의 시간적 변화 가능성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진정한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양이라면 이론적 설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왜 과학자들이 이 발견에 흥분하는 동시에 당혹스러워하는지의 이유다. 새로운 관측들이 기존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 한계는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것이다. 자, 이제 더 놀라운 가능성을 탐구해보자.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이것은 처음에는 SF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린다. 하지만 옥스퍼드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2003년에 제시한 시뮬레이션 논증은 진지한 철학적 논증이다. 보스트롬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완전히 사실적인 세계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수백만 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의식적 존재들 중에서 실제 우주에 있는 존재들보다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실제 우주에 있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 이 논증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완전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물리학에는 우리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단서들이 있다. 블랙홀의 정보 역설, 홀로그래픽 원리, 양자 정보 이론. 이것들은 모두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it from bit, 즉 모든 것은 비트에서 나온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주의 모든 입자, 모든 장, 모든 상호작용이 근본적으로 이진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이상 현상들은 시뮬레이션의 한계나 오류의 흔적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사변적인 아이디어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놀라운 측면이다. 제임스 웹이 발견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이 시뮬레이션의 버그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물론 농담조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농담 뒤에는 진지한 질문이 있다. 우주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구조의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했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만이 있을 뿐이다. 그가 의도한 것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물질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자역학은 관측이 없으면 입자가 확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관측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함의를 가진다. 우주 전체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우주를 관측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물리학의 한계에서 형이상학과의 경계에서 제기된다. 그리고 제임스 웹의 관측들은 이 경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데이터가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학은 개방성과 겸손을 요구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한 답을 원하는 욕구가 데이터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상 현상들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이 옳을 수도 있다. 우리의 은하 형성 이론이 단순히 일부 매개 변수에서 틀렸고 수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허블 텐션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체계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암흑물질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입자이고 결국 발견될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도 보여준다. 때로는 이상 현상들이 실제로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이상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정밀한 측정을 할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중하게 주목해야 할 신호다. 이제 제임스 웹의 미래 관측 계획을 살펴보자.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우주 재이온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빅뱅 후 초기 우주는 뜨겁고 이온화된 플라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우주가 식으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수소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재결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이온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재이온화라고 한다.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이 발생시킨 강렬한 자외선 복사가 중성수소를 다시 이온화시킨 것이다. 제이온화의 정확한 역사는 초기 별과 은하의 형성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웹은 이 제이온화 시대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최초의 망원경이다. 그리고 초기 결과들은 제이온화가 표준 모형이 예측한 것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초기 별과 은하의 조기 형성과 일관성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외계행성 대기의 관측이다. 제임스 웹은 이미 여러 외계행성의 대기에서 물,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분자를 검출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측이 이루어지면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의 대기 성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산소, 오존, 메탄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기는 생물학적 과정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제임스 웹이 그런 대기를 가진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외계 생명체 발견의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임스 웹이 우주론적 문제들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허블 텐션이 실제하는지, 초기 은하들이 정말로 예상보다 더 크고 더 일찍 형성되었는지, 암흑 에너지가 변하는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 제임스 웹의 관측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답들이 무엇이든 그것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크고 더 강력한 망원경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2030년대에 완성될 예정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과 30m 망원경은 제임스 웹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미션은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지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주 배경 중력파 관측소가 건설될 것이다. 이것은 전파 망원경이나 광학 망원경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관측 도구다. 중력파는 전자기파와 달리 물질을 통과하며 우주의 가장 초기 상태에서 발생한 것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 시기에 중력파가 검출된다면 그것은 빅뱅 직후의 우주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모든 관측들이 모여 새로운 우주론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 우주론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흥미로운 점이다.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답을 알 때가 아니다. 새로운 질문을 발견할 때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다. 지금 우리는 그 순간에 있다. 제임스 웹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손에 들고 우리의 우주론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 수 없는 흥분과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표준 우주론에서 빅뱅은 시간의 시작이다.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북극점 북쪽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북극점 너머에는 북쪽이 없다. 그것이 정의상 북쪽의 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무언가가 빅뱅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느낀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깊은 직관이다. 이 직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론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순환 우주론이다. 로저 펜로즈가 제안한 등각순환 우주론은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하고 빅크런치로 끝나는 순환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빅뱅은 이전 순환의 빅크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 우주가 모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다는 이론이다.
리 스몰린이 제안한 우주 자연선택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형성될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자식 우주는 모 우주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진다. 이것은 진화와 유사한 과정으로 생명에 유리한 우주가 더 많은 블랙홀을 형성하고 따라서 더 많은 자식 우주를 탄생시킨다.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우주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발견하고 있는 이상현상들은 이 더 큰 맥락의 흔적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제임스 웹이 우주의 가장 먼 곳, 즉 우리의 관측 지평선에 가까운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우주가 더 큰 존재의 일부라면 그 경계에서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사변적이다. 하지만 사변적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중력파가 관측될 수 없을 만큼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중력파가 물리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수학적 허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라이고가 중력파를 검출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은 정확했지만 그것이 관측될 것이라는 그의 비관론은 틀렸다. 과학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이미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우주의 끝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임스 웹이 그 끝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그 발견들은 우리의 우주론을 흔들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우주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특정 이론이 옳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도구를 만들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매번 더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놀랍다는 것이 밝혀진다. 제임스 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우리가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 모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주는 아직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힌트를 쫓고 있다. 수십억 광년의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우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에서 우리는 우주에 대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우주의 흔적을,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어쩌면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단순한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속한 우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다가가는 우리의 도구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더 많은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주의 끝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단 10억 달러짜리 유리 조각과 금으로 코팅된 거울, 그리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평생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도구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인류는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임스 웹은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고 과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발견들이 쌓이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제임스 웹은 인류 역사를 바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우주 탐험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이다. 우리는 결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알 수 없음 속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작은 파란 점에 사는 작은 생명체들이다.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찰나의 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무한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다. 제임스 웹은 그 욕구의 결정체다. 25년의 노력, 100억 달러의 투자, 수천 명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우주를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핵심이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나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뉴턴의 이론은 여전히 일상적인 규모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을 더 완전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여전히 우리가 이미 검증한 범위 내에서 유효할 것이다. 과학은 이렇게 진보한다. 더 나은 근사치를 향해, 더 완전한 이해를 향해, 진실에 더 가까이.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과 함께 우리는 그 여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우주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 많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3년 후반과 2024년에 걸쳐 발표된 연구들은 제임스 웹의 초기 발견들을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적색 편이 은하들의 형태학적 연구였다. 적색 편이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다. 적색 편이 값이 클수록 더 먼, 즉 더 오래된 천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웹은 적색 편이 10 이상의 은하들, 즉 빅뱅 후 5억 년 이내에 존재했던 은하들을 수십 개 확인했다. 이것은 허블 우주망원경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이 은하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준 우주론이 예측하는 것과 크게 다른 여러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은하들 중 일부가 이미 성숙한 타원 은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타원 은하는 별 형성이 거의 끝난 늙은 은하다. 우리 우주에서 타원 은하는 수십억 년에 걸쳐 나선 은하들이 합병되면서 형성된다. 그런데 초기 우주에서 이미 타원 은하 형태의 은하들이 있었다는 것은 은하 진화이론 전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은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은하 중심의 거대 질량 블랙홀이 활성화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의 가스를 날려버린다. 이것이 별 형성을 급격히 억제하고 은하를 타원 은하 상태로 급속히 전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초기 우주에서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또 다른 가능성은 초기 우주의 조건이 지금과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가스의 온도, 밀도, 화학 조성이 달랐고 이것이 별 형성과 은하 진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현재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다. 우리의 은하 형성 이론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수정이 작은 것이 될지 혁명적인 것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임스 웹이 우리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쏟아내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우리의 기존 이해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흥분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이 모든 발견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직접적인 실용적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우주론의 발견이 당장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순수 과학의 발견들이 결국 기술혁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자역학은 처음에 순수한 이론적 탐구였지만 결국 트랜지스터, 레이저, MRI 등 현대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GPS 위성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우주론의 문제들, 양자중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것들의 이해가 언젠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탐구가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문화적 의미다. 우리가 우주 속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문제들, 갈등들, 집착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인다.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 존재의 짧음을 인식하는 것은 겸손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칼 세이건은 우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들의 내부에서 핵합성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 별들이 폭발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원소들이 모여 태양계가 형성되었고 지구가 형성되었고 생명이 탄생했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간다. 이 생각은 시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오하게 과학적이다.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더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왜 법칙이 있는가? 왜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가져오는 데이터들은 이 질문들을 더 이상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들을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흥미로움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새로운 이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유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이 그랬듯이 기존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학의 정신이다. 다음 아인슈타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의 씨앗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언젠가 인류의 우주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일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우주도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인류도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제임스 웹은 지금도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 라그랑주 포인트 위에서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하 233도의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그 황금빛 거울이 130억 년 된 빛을 모으고 있다. 그 빛 속에 우리의 과거가 있다. 우리의 이해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끝에서 또는 어쩌면 다른 우주의 경계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서로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나 경이롭고 인류는 너무나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만나는 곳에서 언제나 위대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You said, 뚠 20비 엄차? 뚠 20비 업카? 삼노마야, 클로드 위스펀디드. 아니요, 약 25턴짜리는 되지만 25천 단어 약 25천짜리는 되지만 25천 단어는 아닙니다. 현재 텍스트는 대략 13천, 14천 단어 수준입니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단어당 글자 수가 많아서 자수와 단어 수 차이가 큽니다. 계속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할까요? 약 11천, 12천 단어를 더 추가해야 25천 단어에 도달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가 하는 것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단순히 더 큰 망원경으로 생각하면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친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관학 시스템이며 그 설계 자체가 우주의 물리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망원경의 주거울은 18개의 육각형 금도금 베릴륨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다. 왜 금인가? 금은 적외선을 매우 효율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웹은 주로 적외선 관측을 수행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먼 은하들에서 오는 빛은 적색 편의를 겪는다. 즉 원래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었던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오는 동안 파장이 길어져 적외선이 된다. 따라서 초기 우주의 별과 은하를 보려면 적외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관측했다. 그래서 허블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들은 적색편이 약 10일 정도, 즉 빅뱅 후 약 4억 년의 우주였다. 제임스 웹은 적색편이 20 이상, 즉 빅뱅 후 불과 1억 8천만 년의 우주까지 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보자. 빅뱅이 138억 년 전이었다면 제임스 웹은 우주가 겨우 1억 8천만 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전체 우주 역사의 1.3%도 되지 않는 시점이다. 마치 80세 노인의 삶에서 처음 한 달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아기 우주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하는 빛은 130억 년 이상 전에 출발한 것이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그 은하들도 계속 변화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그 은하들이 아니라 130억 년 전의 그 은하들이다. 현재 그 은하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은하와 합병되어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훨씬 더 크게 성장했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이 우주 관측의 철학적 함의를 더욱 깊게 만든다. 우리는 현재의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보고 있다. 달을 볼 때 우리는 약 1.3초 전에 달을 보고 있다. 태양을 볼 때는 약 8분 전에 태양을,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를 볼 때는 4.3년 전의 모습을, 그리고 제임스 웹이 보는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130억 년 전의 모습을. 현재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적 규모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미 동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우주적 규모에서 현재는 없다. 오직 여기, 지금만 있을 뿐이다.
이 생각을 더 깊이 밀고 나가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와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스냅샷들을 보고 있다. 다양한 거리에, 다양한 시대의 스냅샷들. 우리가 우주의 지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시대의 단면들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다. 이것이 관측 우주론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동시에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공간 속에서 읽을 수 있다. 더 먼 곳을 볼수록 더 오래된 우주를 보는 것이다. 제임스 웹은 이 시간 기계를 더 과거로, 더 정밀하게 작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 기계가 보내온 영상들이 우리의 예상을 계속해서 뒤집고 있다. 이제 제임스 웹이 발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2년 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글래스 ZD13이라는 은하를 발견했다. 이 은하는 적색편이 13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빅뱅 후 약 3억 2천만 년의 우주에 해당한다. 놀라운 것은 이 은하가 이미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억 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주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다. 빅뱅 이후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기까지는 최소 수천만 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별들이 모여 은하를 형성하고 그 은하가 성장해서 수십억 개의 별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표준 이론에 따르면. 글래스 ZD13 이전에 발견된 가장 먼 은하는 적색편이 11 정도였다. 제임스 웹이 그 기록을 한 번에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더 높은 적색 편의의 은하 후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먼 은하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은하들의 성질이다. 그 크기, 별의 수, 구조의 복잡성, 이것들이 모두 표준 이론이 예측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암흑물질을 제안한다. 따뜻한 암흑물질 또는 퍼지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대안적 모형들은 표준 냉암흑물질 모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은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들이 초기 은하의 형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 다른 접근은 원시 블랙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빅뱅 직후에 원시 블랙홀들이 형성되었다면 이 블랙홀들이 초기 은하 형성에 시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원시 블랙홀 주위에 물질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초기 은하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시 블랙홀 이론은 특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암흑물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 블랙홀들이 충분히 많이 형성되었다면 그것들이 암흑물질의 상당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시 블랙홀들의 질량 분포에 따라 중력파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라이고와 버고 같은 중력파 검출기들이 이미 그런 신호를 감지했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웹의 관측, 중력파 검출, 암흑물질 탐색, 허블 텐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더 깊은 진실을 향한 서로 다른 창들인지도 모른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실을 향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 믿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 이제 잠시 물리학을 떠나 과학 철학의 영역으로 가보자. 제임스 웹의 발견들이 제기하는 질문들 중에는 순수하게 물리학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연을 이해하는가에 관한 더 근본적인 질문들도 있다. 칼 포퍼는 과학적 이론의 핵심 요건이 반증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즉, 원칙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어야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중우주 이론은 과학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우주들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머스 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과학은 포퍼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가설을 반증하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진보한다. 기존 패러다임이 너무 많은 이상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그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한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의 전환이 그에다. 우리는 지금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문턱에 있는 것인가? 제임스 웹이 드러내고 있는 이상현상들이 누적되면서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가?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신중한 과학자들은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말한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신중함은 옳다. 성급한 결론은 과학에서 항상 위험하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은 항상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증거들이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뀐다. 마치 물이 99도까지는 액체이다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증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역사적 선례들을 생각해보자. 대륙 이동설을 처음 제안한 알프레드 베게너는 수십 년 동안 조롱을 받았다. 대륙이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들이 쌓이면서 그의 이론은 판구조론으로 발전하여 지질학의 표준이 되었다. 이제 대륙 이동을 부정하는 지질학자는 없다. 비슷하게 30년 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1998년에 그것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받았다. 과학의 역사는 오늘의 터무니없는 생각이 내일의 상식이 되는 사례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전환의 전조일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내일의 상식이 될 것인가? 다중우주? 수정 중력 이론? 양자 중력의 새로운 형태?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보자. 우주론의 위기가 인류에게 주는 심리적, 문화적 영향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교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제공했다. 현대 과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우주론이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했다. 빅뱅 이론은 과학적 창조 신화다. 물론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이론이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문화적 기능은 창조 신화와 유사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의 이야기를 준다.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별들이 탄생했는지, 어떻게 지구가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의문에 처해 있다. 표준 빅뱅 우주론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과도기적 상황은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흔들리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흥분의 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자기 이해의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우리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우리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더 겸손한 세계관으로의 전환.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 특별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발견은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인류의 자기 이해를 바꾸어 놓았다. 지금 제임스 웹이 가져오고 있는 발견들도 그런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우주의 역사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전환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까? 아니면 더 크게 만들까? 나는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가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탐구하려는 더 큰 의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탐구 자체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순간이다. 우리는 제임스 웹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가장 먼 곳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는 우주론의 가장 큰 미해결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우리 시대에 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시대, 뉴턴의 시대, 아인슈타인의 시대와 비견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속에 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이제 더 구체적인 물리학적 논의로 돌아가서 수정중력 이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론적 규모에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중력 이론 자체를 수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FR 중력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R은 리치 스칼라로 시공간의 공유를 나타낸다. 표준 이론에서는 중력작용이 R에 선형적으로 의존한다. FR 이론에서는 이것을 R의 임의의 함수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우주론적 규모에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 없이도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 다른 접근은 스칼라 텐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중력을 기술하는 텐서장 외에 추가적인 스칼라장이 존재한다. 브랜스틱 이론이 가장 잘 알려진 예다. 이 이론에서는 중력 상수가 실제로 상수가 아니라 시공간의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기 우주에서의 중력은 지금의 중력과 달랐을 것이고 이것이 초기 은하의 빠른 형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접근은 더 급진적으로 중력을 4차원 시공간의 현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의 투영으로 보는 것이다.
브레인월드 이론이 그애다. 이 이론에서 우리 우주는 더 높은 차원의 공간 속에 있는 4차원 브레인이다. 중력은 이 브레인을 벗어나 더 높은 차원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반면 다른 힘들은 브레인에 국한된다. 이것이 중력이 다른 힘들보다 훨씬 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추가 차원들이 우주론적 관측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모든 이론들은 제임스 웹의 관측과 비교될 수 있는 예측을 한다. 초기 은하의 형성 속도, 대규모 구조의 분포, 암흑에너지의 시간적 진화, 이것들이 이론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이미 일부 이론들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살아남는 이론들과 배제되는 이론들이 가려질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론들이 경쟁하고 데이터가 심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데이터가 기존 이론을 배제하더라도 새로운 이론이 자동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이론은 인간의 창의성과 통찰에서 나온다. 데이터가 어디를 향해 봐야 하는지를 가리킬 수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존 이론의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들을 검증하고 이 거대한 집단적 지적 노력이 결국 새로운 이해를 낳을 것이다. 역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의 도구들과 데이터의 질을 고려하면 우리 시대에 그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이미 어딘가에 그 돌파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논문 속에,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데이터 패턴 속에,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제임스 웹이 관측한 것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를 살펴보자. 바로 우주의 대규모 이방성, 즉 우주의 방향에 따른 비균일성이다. 우주론적 원리는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 균질하고 등방하다고 가정한다. 균질하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봐도 같다는 것이고 등방하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봐도 같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단순화 가정이다. 그런데 관측들은 이 원리에 도전하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우주 배경복사의 비등방성이다. 플랑크 위성이 만든 우주 배경복사 지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균일하지만 특정 방향에서 미묘한 편차가 있다. 특히 천문학자들이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렬이다. 우주 배경복사의 저주파 성분들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특정 방향과 정렬되어 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또 다른 이상현상은 저 쌍극자 이상이다. 우주 배경복사의 쌍극자 성분은 우리 은하의 움직임에 의한 도플러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고주파 성분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플러 효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방성이 제임스 웹의 관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주의 다양한 방향에서 관측된 초기 은하들의 특성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예비적인 결과이고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주론적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진다. 우주론적 원리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우주론적 규모에 적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계산해온 우주의 나이, 팽창 역사, 구성 모두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될 수 있는 우주론적 혁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 급진적인 생각처럼 들린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주론적 원리는 관측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이론적 편의를 위한 가정이다.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 우주가 관측 가능한 부분처럼 균질하고 등방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외삽이다. 물론 이 외삽이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미세하게 틀렸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우주론적 규모에서 미세한 차이도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임스 웹은 바로 이 가정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다.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주론적 원리의 유효성이 더 정밀하게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주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탐구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확실성의 위험성이다. 과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다. 19세기 말의 물리학자들이 그런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물리학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 작은 세부 사항들만 남아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세부 사항들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두 개의 혁명을 낳았다. 오늘날 일부 물리학자들은 비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표준 우주론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세부 사항만 채우면 된다고. 하지만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것들은 그 확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 발전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그 인정이 새로운 탐구를 열어줄 것이다. 새로운 이론들이 제안되고 새로운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우주에 대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제임스 웹이 풀어낸 또 다른 퍼즐을 살펴보자. 제2온화 시대의 은하들에서 발견된 놀라운 특성이다. 우주 역사에서 제2온화 시대는 빅뱅 이후 약 3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의 기간으로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중성수소를 이온화시키던 시기다. 이 시대는 우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며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임스 웹은 제2온화 시대의 은하들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관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제2온화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퀘이사, 즉 거대 질량 블랙홀이 활성화된 천체들이 주된 제2온화원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관측은 소규모 은하들, 즉 외소 은하들이 제2온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외소 은하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지만 수가 매우 많아 그 총합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 둘째, 일부 초기 은하들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라이만 알파 방출이 관측되었다. 라이만 알파는 수소 원자가 특정 에너지 전이를 할 때 방출하는 자외선이다. 중성수소는 라이만 알파 광자를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제2온화 시대에는 라이만 알파 방출이 매우 약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은하들에서 그 방출이 강하게 관측된다는 것은 그 은하들 주변의 중성수소가 이미 이온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2온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제임스 웹은 제2온화 시대의 은하들에서 예상치 못한 화학적 조성을 발견하고 있다. 초기 우주의 별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들의 핵합성을 통해 만들어지고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진다. 따라서 초기 은하들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거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초기 은하들에서 탄소, 산소,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이 은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여러 세대의 별들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견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초기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다는 것. 별들이 더 빠르게 형성되었고, 더 빠르게 진화했고, 더 빠르게 우주를 바꾸어 놓았다. 왜? 무엇이 이 빠른 진화를 가능하게 했는가?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초기 우주의 별들이 지금의 별들과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이른바 팝3 별들, 즉 최초 세대의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훨씬 더 무거웠을 것이다.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들이 초기 우주를 지배했을 수 있다. 이런 별들은 매우 짧은 수명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린다. 이것이 초기 은하의 빠른 화학적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팝3 별들은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이 없다. 제임스 웹이 처음으로 이 별들을 직접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팝3 별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주 역사의 첫 페이지를 읽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초기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암흑물질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일부 이론가들은 자기 상호작용 암흑물질을 제안한다. 표준 냉암흑물질 모형에서 암흑물질 입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만약 암흑물질 입자들이 서로 어떤 형태로든 상호작용한다면 암흑물질의 분포와 진화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초기 은하 형성을 가속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제임스 웹의 추가 관측에 의해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가 우주론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더 인간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자. 제임스 웹 망원경 뒤에는 숫자와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이 프로젝트에 인생을 바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개발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나사는 허블의 후계자가 될 망원경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초기 계획에서 이 망원경은 2007년에 발사될 예정이었고 비용은 5억 달러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다. 기술적 도전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영하 233도에서 작동해야 하는 거울, 우주에서 펼쳐지는 18개의 거울 세그먼트, 복잡한 냉각 시스템, 총 5겹의 테니스 코트 크기의 차양막.
이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다. 단 하나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은 허블과 달리 우주 비행사가 수리하러 갈 수 없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복잡성이 개발 일정을 계속 늦추었다. 2007년 발사 예정이 2011년으로, 2013년으로, 2015년으로, 2018년으로, 2019년으로, 2020년으로, 2021년으로 계속 미루어졌다. 비용도 계속 증가했다. 처음에 5억 달러 예산은 결국 100억 달러를 넘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의회는 비용 초과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고 일부 의원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계에서는 제임스 웹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른 과학 프로젝트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프로젝트는 살아남았다.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망원경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제임스 웹은 마침내 우주로 날아올랐다. 그 발사를 지켜본 과학자들의 마음속에는 30년 이상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발사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망원경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이 단순히 숫자와 방정식의 냉정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은 인간의 이야기다. 꿈을 꾸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끈기가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제임스 웹은 그 끈기의 결정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보내오는 데이터들은 그 끈기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보상이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자. 제임스 웹 이후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 과학계는 이미 다음 세대의 우주 관측 도구들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거대 지상 망원경들 외에도 우주 기반 관측소들도 계획되어 있다. ESA의 아테나 우주 망원경은 X선을 이용해 우주의 고에너지 현상들을 관측할 것이다. 블랙홀, 중성자성, 은하단의 고온가스 등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리사, 즉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는 우주 기반 중력파 검출기다. 지상 기반 라이고가 킬로미터 규모의 팔 길이를 가진 반면 리사는 우주 공간에서 수백만 킬로미터의 팔 길이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라이고가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 초거대 블랙홀 합병, 초기 우주의 위상 전환, 어쩌면 인플레이션 시기의 중력파까지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광시야 적외선 관측소로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지도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제임스 웹이 깊이 파는 것에 비해 넓게 흐는 망원경이다. 이 도구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통찰이다. 아무리 뛰어난 도구도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지성 없이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처음 하늘로 향했을 때 그는 단순히 더 큰 별들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망원경이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목성의 위성들,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상을 발견하게 했고 그 발견들이 지동설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임스 웹을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단순히 더 예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올바르다면 답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 답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그랬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과학적 질문인가? 철학적 질문인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구분 자체가 인위적인 것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다.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에 부분적인 답을 줄 수 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은 완전한 무가 아니다. 진공 에너지가 있고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한다. 어쩌면 우주 자체가 진공에서의 양자요동으로 탄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한 단계 뒤로 밀어낼 뿐이다. 그 진공은 왜 존재하는가? 그 양자역학적 법칙들은 왜 존재하는가? 물리학은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알려주지만 왜 그 법칙이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은 물리학의 한계가 아니라 어쩌면 물리학의 특성이다. 물리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 왜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중우주 이론은 이 질문을 우회하려는 시도다. 모든 가능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왜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 질문은 현재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마치 개가 미적분학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주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를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할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때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진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어가 바로 새로운 이론이다. 양자역학이 탄생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밤정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적 언어였다. 확률, 중첩, 얽힘, 불확정성. 이 개념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양자역학이 탄생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물리학 혁명도 새로운 언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임스 웹은 그 혁명의 촉매다. 그것이 보여주는 이상 현상들이 새로운 언어의 탄생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탄생했을 때 우리는 우주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처음으로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를 가진 종이다. 하늘을 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달에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자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DNA를 읽는 것이 불가능했다. 수십억 개의 은하를 가로질러 130억 년 전에 빛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냈다. 그리고 다음에 해낼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해낼 것이라는 것은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다. 우주는 거대하고 오래되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십 년을 바치고 수천 명의 삶을 헌신해서 단지 알기 위해서 그 알매 욕구, 그 호기심, 그 탐구의 정신이 우리를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게 만든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어쩌면 우주의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같은 호기심으로, 같은 경이로움으로, 같은 끈기로 어쩌면 그들도 자신만의 제임스 웹을 만들어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이상 현상들을 발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충분히 발전된 기술과 충분한 이해를 가진 후에 우리는 서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지금 당장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주를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더 많은 관측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어쩌면 수정되거나 더 일반적인 이론의 특수한 경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표준 우주론은 어쩌면 근본적으로 개혁될 것이다. 다중우주가 단순한 가능성에서 강력한 이론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무엇이 오든 그것은 우리의 우주 이해를 더 깊고 더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다.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제임스 웹은 지금 그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가 보내오는 빛들, 130억 년을 여행한 그 빛들이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다. 우리는 듣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주는 경이롭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경이롭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경이롭다. 제임스 웹은 계속해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 라그랑주 포인트 위에서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18개의 황금 거울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우주의 심연으로부터 빛을 모으고 있다. 그 빛 속에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단서도 있다. 우리는 그 빛을 읽고 있다. 조금씩 우주의 이야기를 해독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른다. 사실 끝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들은 영원히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는다. 바로 경이로움이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알 속에서 더 큰 경이로움이 탄생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것이 예술과 과학의 요람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경이로워하고 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이미지들 앞에서, 130억 년 전의 빛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 앞에서, 그리고 그 경이로움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다. 더 깊이, 더 멀리, 더 근본적으로 우주의 다른 면을 찾아서, 아인슈타인 너머의 물리학을 찾아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찾아서. 여정은 계속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